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바이오와 장애 극복 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영 장관은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공동 협력의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방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 환자가 지난 8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보형물을 이식한 뒤 가슴이 붓거나 덩어리가 잡히면 곧바로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주 택시로 불리는 보잉의 스타라이너가 발사 후 우주정거장 도킹에는 실패했습니다. 비록 우주정거장에 도착하진 못했지만 지구로 귀환할 때는 목표 지점에 안착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인데요.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진은 엄청난 위력과 공포를 갖춘 자연재해로 지각 내부의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인데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바이오와 장애 극복 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과학기술부와 제14차 한중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두 부처는 바이오와 장애 극복, 탄소 자원화 등 양국의 핵심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과학자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 추진을 협의했습니다. 또 내년도 바이오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바이오와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의료과학, 우주, 기후변화 분야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화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해양 플라스틱,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및 이상 한파와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 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모델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협력의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대명사인 페트병을 의약품과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화학과 바이오 융합 기술로 이뤄낸 쾌거로 지구 환경 개선과 신소재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플라스틱. 하지만 페트병 같은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한 자릿수로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의약품 원료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전자파 반응기에서 페트병 주성분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물과 화학 반응시켜 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리콜로 분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특정 미생물을 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산화제로 쓰이는 갈산 혹은 방향제 원료인 바닐락산으로 전환됐다는 설명입니다. 친환경 화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물질을 분해를 하고 거기서 나온 분해 산물을 미생물을 통해서 고부가 유용 산물로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화학분해 생물학적 전환 방법을 더해 페트병을 유용한 소재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겁니다. 환경 친화적인 이 기술은 의약품 원료 이외에 다른 소재 개발에도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화학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기술을 바이오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그 응용 분야를 더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려대 이화여대와 공동연구로 진행한 이번 성과는 미국 화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지속가능한 화학과 공학 12월호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전문가 소위가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그리고 두 가지 병행의 세 개안을 제시한 가운데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수장이 해양 방출이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후케타 토요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해양 방출과 비교해 대기 방출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폐로 작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에서는 대기 방출 경험이 없고 처리 시설을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 등 해양 방출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케타 위원장이 앞으로 오염수 처리 방법에 승인권을 쥔 기관의 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전문가 소위가 제시한 3개안 가운데 해양 방출 쪽으로 오염수 처리 방법을 최종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수립한 국가 R&D 혁신 방안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 R&D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이같이 국가 R&D 혁신 방안 실행 계획을 수정하고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R&D 사업의 평가관리 체계와 지원 방향을 담은 중소기업 R&D 혁신 방안 등이 수립됩니다. 이번 장관 회의에서는 또 국립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연구에 집중하도록 R&D 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도록 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IT 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창원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산단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역 학생과 IT 관련 개발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IT 기업이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IT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기술인데 누구든 경험하도록 공유하는 겁니다. 개발자들에게 IT 기업의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행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열린 건 처음입니다. 제조 산업과 IT 기술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좀 새로운 어떤 포워드 행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취지로 창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남도는 지역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체질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조업에 ICT를 결합한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신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행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남도와 창원시는 기존 제조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IT 대기업들이 입주하거나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IT 기업들이 저희 창원으로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미 내려온 것이 NHN이 준비하고 있고 SDS는 이미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다소사도 곧 들어와서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수도권을 벗어나 열린 이번 행사가 작은 발걸음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슬로건처럼 지역 산업에 새 바람을 불게 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 협의회 신임 회장에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이 선임됐습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 협의회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의와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설립된 기관장 협의체로 전국 5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달이 해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일어나 서울과 강원, 경기 일부에서 관측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후 2시 12분 부분 일식이 시작돼 3시 15분 태양 면적이 최대로 가려졌고 4시 11분에 일식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달에 의해 가려진 면적은 태양 전체 면적의 13.8%였습니다. 서울과 강원,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이 짙게 낀 가운데 일식이 관측됐고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일식을 관측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6월 21일 다시 부분 일식을 볼 수 있고 그 후엔 5년 뒤에 관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주택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그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 보잉 스타라이너 우주택시가 발상을 했는데 예.
이 원래 미션이었던 우주정거장 도킹에는 실패를 했었죠. 아, 네. 이거와 관련한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잉의 스타라이너, 스페이스X의 드래건에 이어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안타깝게 실패했군요. 이 스타라이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주정거장 도킹에는 실패했지만 지구 귀환에는 성공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발사 15분 뒤가 아틀라스 5 로켓에서 분리가 돼서 이 스타라이너 우주 택시가 이렇게 날아갔었는데 네. 이 궤도 진입에는 실패를 했던 거죠. 아, 네. 이 짐 브라이슨 나사 국장은 스타라이너가 예상보다 많은 연료를 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로이터 통신은 타이머 결함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록 우주정거장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이 스타라이너는 뉴멕시코주 사막으로 무사 귀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보잉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지금 경쟁 중인 상태잖아요. 네. 사실 보잉의 이번 사건으로 인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보잉이 이 우주 택시 사업뿐만 아니라 항공 부문에서도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아서 회사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임무 실패로 사실상 스페이스 X는 탕방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인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나사와 보잉은 이 스타라이너 우주 택시가 그 우주 정거장에 도킹은 못했지만 지구에 이제 정상적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한다. 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짐 브라이슨 국장은 모든 게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 지구 귀환에서는 이런 점을 강조를 했었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는 안착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말을 한 건데 실패 원인이 잘못 설정된 타이머 때문이라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스타라이너 발사 일정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었지만 이 보잉의 원래 목표는 내년에 이제 그 유인 우주인을 탑승안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예, 사람을 네. 태우기로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시험 발사가 시험 비행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유인 탑승은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다 이렇게 아, 볼 수가 네. 있거든요. 네. 이 나사는 이번 발사, 그러니까 이번 시험 비행의 그 데이터를 검토를 해서 이제 다음 발사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뭐 수주에서 한 수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다 예.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보잉도 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한 3개월 이상이 걸릴 것 같다 그렇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 애초에 2020년에 우주 택시의 상용화가 계획이었다고 지금 알고 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내년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실패로 앞으로의 계획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 당사자인 뭐 보잉이나 스페이스X도 이게 뭐 걱정이 되겠지만은 아마도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쪽은 이 나사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민간에 이걸 위탁하겠다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한 게 나사이기 때문에 나사 입장에서는 이 보잉이나 스페이스X가 이 제대로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이 상업화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이제 체면치레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연기가 되니까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진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보잉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싶겠지만은 그냥 뭐 절반은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안으면서 감싸주고 있군요. 우리는 뭐 예정대로 이제 다음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 예. 이렇게 애들로 표현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페이스X 전망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이제 올해 3월달에 그 무인 그 국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페이스X가 보잉보다는 한 발도 앞서갔다 그런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인데 스페이스X 역시 이제 그 무인 도킹 이후에 이제 비상 탈출 시스템이라는 테스트에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유인 탐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스페이스X가 보잉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유인 발사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정이 불투명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사실 보잉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 상업화에 좀 제동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혹시 우주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주군이요. 예. 이 공상과학에서만 들어봤던 그런 군 이름인데 상당히 생소한데요. 그 이름부터 생소한데 이 우주군이 미국에서 이제 창군이 됐다는 그런 아,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육해 공군도 아니고 우주군이라고 하니까 뭐 지금 우주에 뭐 총을 들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우주군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우주군은 미국의 이제 6번째 공식적인 군이고요. 미국의 현재 이제 육군,
해군, 공군, 그다음에 해병대와 해양경비대가 있어요. 네. 현재 5개 군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우주군이 추가가 되면서 미국이 이제 6번째 군으로 창군이 된 거죠. 이 미국에서 이제 군이 창설된 것은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 72년 만이거든요. 네.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우주공 창설을 주장해 왔는데요. 예. 이제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미국이 대비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6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실제 우주군이 생기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예. 됐었는데 실상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 공군 휘하에 우주군을 창설하기로 한 건데 아직 어떤 역할을 하는 군대일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우주군은 우선 이제 지난 8월 공군 산하에 설치한 우주사령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우주사령부는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85년에 설립이 됐어요. 네. 미사일 방어와 감심 능력을 통합하기 위해서였었는데 네. 이게 이제 2001년에 그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는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2002년부터는 통합전략사령부로 합쳐졌었죠. 네.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창설하기 전에 미리 이제 우주사령부부터 부활시키겠다 해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거였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우주군이 실제로 우주 전쟁을 준비하거나 네. 우주에 전투 병력을 배치하는 그런 임무를 맡는 것은 아니군요. 그 우주군 하면 이제 우주에서 전투를 하는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네. 쉬운데 예.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우주의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겠다. 사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예. 우주군 창설 목적에도. 그래서 이제 우주군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미국의 이제 우위를 유지하고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보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 군사 분야에서도 우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GPS 위성은 군대가 정확히 목표를 타격할 수 있도록 돕고 인공위성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탐지 등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통신이나 기상, 정보 수집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제대로 원활히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네.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전쟁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어쨌든 미군이 이렇게 우주군을 창설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이제 유럽 연합도 우주군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알게 모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미국의 우주군 창설에 이제 가장 이렇게 좀 화들짝 놀란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겠죠. 중국이군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 미국의 우주군 창설과 관련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위배된다.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네. 이 ABC 뉴스는 미국이 72년 만에 우주군을 창설하는 것에 중국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이제 중국은 우주국, 그러니까 미국의 우주군 창설 조치가 우주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성을 훼손하고 우주 평화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사실 이 우주군 창설과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 네. 이전에 이제 중국이 자국 노후된 인공위성을 폭파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인공위성이 폭발하면서 이제 우주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예. 그런 우주 쓰레기가 이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인공위성에 부딪히면은 위협이 그게 되겠죠. 망가지니까 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은 그런 미국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근거가 없다. 네. 그래서 미국의 우주군 창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입장을 표했었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 세계가 이미 우주의 그 패권 다툼을 네. 지금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애초에 말씀하셨던 그 스타워즈가 이제 더 이상은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월 유방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나온 뒤 두 번째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슴이 붓거나 덩어리가 잡히는 등 이상 증상이 보이면 곧바로 전문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도 국내 첫 번째 환자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40대로 2013년에 미국 엘러간사의 제품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쪽 가슴이 크게 부어 검사를 받았는데 희귀암의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전이는 없어서 조만간 문제가 된 보형물을 제거한 뒤 치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유방 보형물은 미국 엘러간사의 표면이 거친 제품입니다. 부착이 잘 되고 수술 후 모양이 자연스러워 인기가 높았지만 희귀암 발병 확률이나 치사율이 높다는 FDA의 발표로 전 세계적으로 회수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8월 4일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는데 식약처 확인 결과 국내에서는 2만 8천여 명이 이 제품을 이식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나온 뒤 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환자의 추적과 관리를 위해 등록 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환자나 성형외과의 거부도 적지 않아서 추적 관리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보형물을 이식한 뒤 가슴이 붓거나 덩어리가 잡히면 곧바로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친 표면 보형물로 수술한 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병하면 치료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금도 엘러간사가 모두 책임집니다. 예방 차원에서 보형물을 바꾸려고 한다면 2021년 7월 25일까지 매끄러운 표면에 보형물이 무상 제공되는데 수술비나 검사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폐경 여성이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면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브라운대 의대 연구팀은 폐경 여성 15만여 명을 마그네슘 섭취량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마그네슘 섭취량이 많을수록 관상동맥 질환과 급성 심장사 위험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하루 마그네슘 섭취량이 189mg으로 가장 적은 그룹은 마그네슘 섭취량이 330mg으로 가장 많은 그룹보다 관상동맥 질환 위험은 1.19배, 급성 심장사 발생률은 1.24배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 근육이 괴사할 수 있고 심장이 예고 없이 멈추는 급성 심장사는 1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마그네슘은 호두, 헤이즐넛, 바나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샛별 배송,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한 훈제 연어 2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익히지 않고 그냥 먹는 제품이라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업체들은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속도와 시간을 앞세운 배송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온라인 배송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한 식료품과 음료 거래 금액은 해마다 급증해 올해는 1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마트나 그런 이제 오프라인 매장 거의 안 가고 인터넷으로. 또 저녁에 나갈 시간도 없는데 어느 정도 배송료가 되면은 또 무료이기도 하고 되게 편하다 보니까 집 앞까지 이렇게 배송이 되다 보니까. 배송업체들은 앞다퉈 철저한 위생관리와 냉장 냉동 시스템을 강조하지만 구멍이 뚫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새벽 배송업체 5곳과 일반 배송업체 5곳에서 파는 메추리알 장조림과 명란젓, 훈제 연어 등 가공식품 30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훈제 연어 10개 가운데 2개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마켓컬리에서 판 연어연구소 참나무 훈제 연어와 SSG에서 배송한 데일리 냉장 훈제 연어입니다. 이 훈제 연어는 가열하는 과정 없이 포장을 뜯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서 식중독균에 오염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제품은 일반 세균도 많아 부패하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임산부나 노인 또 신생아 등과 같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높고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유산을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송업체들은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 중지한 뒤 모두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생산업체들도 포장실에 자외선 소독고를 설치하고 공정 순서도 변경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제조, 가공, 유통 과정 가운데 어디에서 균이 생겼는지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식약처의 제조 과정을 점검하는 동시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1000년 전 마야 문명의 궁전이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는 멕시코 유카탄주의 쿨루바 유적지에서 가로 55m, 세로 15m, 높이 6m인 궁전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궁전이 마야 문명 시기 가운데 서기 600년부터 1050년에 해당하는 후기 고전기와 말기 고전기의 특징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궁전이 발견된 지역에서 제단과 주거용 건물 등 건축물 유적 4개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야 문명은 고대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문명으로 서기 250년부터 900년에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큰 바다 사자가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반가운 손님인데요.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 아침 김 양식장 어선에 큰 동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던 이 동물은 다른 어선이 지나가자 물속으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2012년에 우리나라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한 큰 바다 사자입니다. 작업하러 가다가 도중에 큰 물체가 좀 처음 보는 물체가 포착되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체크한 결과 큰 바다 사자라고. 큰 바다 사자는 시베리아 연안과 캄차카 반도, 베링해 등 북태평양 찬바다에 서식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큰 바다 사자는 겨울이 되면서 바닷물 온도가 낮아진 부산 앞바다까지 먹이를 따라온 거로 보입니다. 겨울철 되면 이제 먹이 찾아 강원도까지 내려왔다가 아마 동해안 쪽으로 따라서 이렇게 부산까지 문어 같은 거, 오징어 같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부산에 나타난 큰 바다 사자는 우리에게는 귀한 손님입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 바다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아 지난 2012년에 제주 비양도 해안에서 발견된 사체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큰 바다 사자는 성탄절 아침 선물처럼 반갑기만 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산책 시간입니다. 90년대 유행하던 와이드 팬츠가 2019년에 다시 사랑을 받은 이유나 개미가 효율적으로 길을 찾는 방법 등 한 번쯤은 궁금했던 질문들을 물리학의 시선에서 답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과학인데요. 저자는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로 우리 일상이나 사회 현상 등을 통계 물리학의 독에 조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나 자연 현상에서는 일종의 문턱값이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인 0도 역시 문턱값인데요. 유행에도 문턱값이 존재합니다. 올해 와이드 팬츠를 처음 입은 누군가에 의해 와이드 팬츠는 급속도로 사회 전체로 퍼져 유행이 되는 것이죠. 각자가 가진 문턱값의 정도에 따라 유행의 동적인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개미의 길 찾는 능력을 페르마의 원리와 연결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빛은 시간을 최소화하는 경로로 진행한다는 원리로 개미는 효율적인 경로에 화학물질, 페로몬을 남기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숨은 규칙과 패턴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통계 물리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그리고 최근 발생한 상주 지진은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공포와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진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효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지난 10월 16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나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자연재해라는 평범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위력과 공포를 갖춘 대재앙인데요. 지진이란 지각 내부의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층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압력을 받아 툭 끊어지는 현상이 단층에서도, 기상 등의 자연현상에 의해 커다란 산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에서도, 마그마의 뜨거운 열이 한순간에 방출되는 화산 폭발에서도, 심지어 태풍이나 번개 또는 바람과 파도 등 땅속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서도 작은 진동은 발생하고 있죠. 즉, 땅의 진동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91년 일본 미노와리 지역에서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평탄했던 지표면에 수미터 정도의 단층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진의 사례를 통해 단층 운동에 의해 지진이 발생한다는 사실, 즉 단층과 지진은 뭔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여전히 과학자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단층이라는 것이 발생 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진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말이죠. 이때 등장하게 된 이론이 탄성 반발설입니다. 탄성이란 어떤 물체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으로 외형이 변하게 되었을 때 다시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탄성을 지닌 물체들은 풍선이나 고무줄, 용수철, 그리고 트램플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딱딱하다고 여겨지는 암석들도 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에 따르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존재, 원자와 분자들은 보이지 않는 작은 용수철로 결합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고체는 매우 강력한 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암석으로 이루어진 땅, 즉 지층이 양방향으로 힘을 받아 깨지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탄성력이 지닌 스티로폼을 양쪽에서 힘을 가해보면 점점 휘어지다가 툭 하고 부러지면서 부르르 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지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탄성력이 큰 지층이 양쪽 판의 이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힘, 즉 응력을 받게 되어 그 힘이 커다랗게 쌓이게 되면 안반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강력한 진동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진동이 지표면에 도달해 강하게 땅을 흔드는 것이 바로 지진의 원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발생한 단층은 그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의 중력과 암석의 무게로 인해 수직적인 방향의 힘이 크거나 판 끝으로부터 파생되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팽창력이 커다랗게 발생하게 될 경우 생기는 정단층, 다음으로 판 경계에서 판을 꾹 누르는 압축력이 크게 작용했을 때 일어나는 역단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층면에 대해 엇갈리는 힘이 발생했을 때 또는 상대적으로 한쪽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 때 일어나는 단층인 주양이동 단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층을 설명할 수 있는 학설이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의 표층이라고도 하는 수십 킬로미터 혹은 그 이상의 두께를 가진 암석권은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북미판 등 10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서로 부딪히거나 밀고 때로는 서로 포개지면서 각각 매년 수센티미터 정도의 속도로 점성 있는 맨투리를 제각기 이동하는데요. 이런 지각판들의 운동은 그들의 가장자리 사이의 마찰에 의하여 경계 부위에서 저항을 받게 되는데, 이는 두 개의 벽돌을 맞대고 문지를 때 미끄러지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구적인 힘이 판의 마찰을 초과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면 갑작스러운 미끄러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진인데요. 이 판 구조론은 1912년 독일의 지질학자인 알프레드 베게너에 의해 주장된 대륙 이동설로부터 나온 가설인데요.
베게너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현재 지구의 지각은 약 2억 년 전에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초대륙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대륙 이동설이 원동력이 되어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판 구조로는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인 지구 물리학 이론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외에도 인공지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지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 깊은 곳에 높은 압력으로 액체를 주입해 주변 암석을 파괴해 인공적으로 지진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핵실험 같은 위력의 폭탄을 폭파시키면서 발생하는 인공지진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발생한 진동에너지와 압력은 그 발생 지점으로부터 동심구를 그리며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지진의 에너지를 발생시킨 특정 지점을 우리는 지진이 발생한 근원지라는 의미에서 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앙에서 진동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는 두 종류의 파동이 발생하는데요. 이 파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인류의 시선이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이 내년 화성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고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도 화성 탐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하며 우주군 창설을 공식화했죠. 국제우주정거장을 오가는 우주택시 상용화 소식도 있었는데요. 2020년은 어느 때보다 우주과학 소식이 풍성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